네, 여름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이 내놓은 전국 구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대 합동연설회장에서 벌어진 전한길 씨 소란 행위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제 내용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대통령에게 최대한 빨리 직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휴가 이후에 내린 첫 번째 지시인데 두 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만큼 이 사안을 대통령께서 엄중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산업재해에 대한 건절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이 이 산업재해에 관련된 이 건절 의지는 집권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 산업재해에 관련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직보하라는 이야기는 아마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일으킨 현장,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산업 현장 모두가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현장의 경각심을 아울러서 부각시키는 동시에 또 이번 화요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관련된 조치 사항들을 지금 보고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산업재해의 사망사고 건절과 관련해서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대통령의 이야기가 허언이 아닐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산업재해는 어느 정도 조금 사전에 예방 조치만 잘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아마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산업 현장 또는 건설 근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지난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SPC 그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아마 SPC 현장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이 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직접 그 내용을 경청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절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포스코 ENC에서도 건설 근로 현장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났는데 아마 면허 취소까지도 고려하라 하는 이런 강경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산업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만약에 면허 취소가 돼버리게 되면 그 포스코 ENC에 소위 말해서 생계가 달려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니까 아마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또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또는 영업 정지라든가 좀 더 완화하는 방법이면서도 충분히 아마 산업재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일에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앞서 전해졌고 또 이어서 25일에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미국과 일본 이렇게 굵직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건데 어떤 전략을 좀 예상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휴가 기간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아마 검토했던 사안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당면한 과제가 많아요. 지난번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3,5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투자할 것이라는 나름대로 리스트와 로드맵, 일정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마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관련된 문제도 심각한 여러 사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억 달러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 1년에 1조 한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9배, 10배 증액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이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에게 지금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GDP의 5%로 국방비를 정액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61조 2천억 정도, 한 2.3% 정도의 지금 GDP 대비 국방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현실성 있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부터 미국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대중 견제에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계를 둘 것이냐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용주의라는 측면에는 또 오늘 아마 상당히 좀 이렇게 염두를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다른 나라를 방문한 사례가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본을 가는 것은 사상 처음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이 지금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잖아요. 직접 관세 협상을 다 경험했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 8.15 광복절에 메시지를 내고 일본을 거쳐서 가는 도중에 데일 메시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경험담도 나름대로 나누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좀 변화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정상과 먼저 만나는 것에 대한 의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시작이 되는 걸 텐데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디테일한 의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좀 익숙하시지만 아무래도 외교 경험은 조금 부족하신 상황인데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일 정상은 기본적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 관계가 파탄됐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 부분 정상 트랙으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한일 관계를 그대로 계승만 하면 되는데 아마 이번 광복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극단적인 뭐 어떤 반일 정서라든가 또는 과거사를 굳이 들춰내지만 않으면 저는 한일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보통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전에 일단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가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조금 늦은 상황에서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도 많고 또 변덕이 강하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국제 무대에서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10분 활용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변덕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간다고 한들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굳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좀 세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실무자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괜히 그냥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서 괜히 섣불리 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냥 그 트럼프의 전략에도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그냥 한미 정상회담 간의 큰 틀에서의 어떤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는 그 정도 상견례 정도로만 가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어떤 트럼프와의 어떤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 현장에서 이제 반탄파 후보들에게는 박수, 그리고 찬탄파 후보들에게는 배신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편에 가르면서 당원들 간의 마찰도 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찬탄파 주자들과 반탄파 주자들의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한길 씨가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3개월 당비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당원도 아닌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이 전당대를 완전히 거의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아마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정치적 후계인처럼 보이는 전한길 씨가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와 있는
주자들의 어떤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넘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갔냐 보면요. 탄핵 찬반을 넘어서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고 또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만약 국민의힘에 탄핵에 반대했는 분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굳이 열어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아마 이대로 아마 지금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저런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이끌려간다면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도권에서는 뭐 거의 다 뭐 전멸한다고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수도권에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의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의 건전한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조금 발휘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전환길 씨가 저렇게 주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떤 송원석 비대위원회라든가 지도부가 아주 제대로 된 어떤 징계라든가 어떤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을 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그런 것들이 조금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새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그러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절대절명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그 지도부의 전한길 씨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전한길 씨를 출입 금지하기로 했고 이제 징계 절차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안 이제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점이 앞으로 전당대회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전한길 씨는 원래 본인이 아마 지금 전한길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신청을 했으면 거부당했을 텐데 지금 본인이 보면 전 유관식으로 지금 입당을 신청하는 바람에 지금 당원 자격 심사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합동연설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 3차례 정도 더 열리는데 합동연설회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만 합동연설회장 바깥에서 여전히 아마 탄핵에 반대한 후보를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또 크고 또 본인이 아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탄핵 반대 후보를 아마 지원하는 것이 본인이 아마 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리고 지금 아마 징계 절차가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예. 8월 22일이 되면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한길 씨가 노리는 부분은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어떤 징계 절차를 취한다고 한들 기껏해봤자 뭐 당원권 정지 정도에 불과할 텐데 그것은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당대표를 만들게 되면 본인이 어떤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꿈도 지금 꾸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어떤 제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송원석 아마 지도부조차도 전한길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또 전한길 씨 뒤에 있는 어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라든가 또는 뭐 전한길 씨 뒤에 있는 어떤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전한길 씨를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민주당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상대당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박수만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수와 개혁의 양날개로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수가 망가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진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뭐 이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 사태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진작에 이 전한길 씨 입당이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 바로 적극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지금 여전히 당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런 소란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출당이라는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데 기껏 논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거는 진짜 은발의 오줌 누기식 그런 식의 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런
식의 대처가 될 수밖에 없느냐 부분은 사실 지난번 김문수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고 국민의힘 전환길 대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환길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첫 번째 연설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혁신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길 씨의 행동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환길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그 전환길의 늪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늪인 것이죠.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흘러가는 방향이 윤 어게인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지금 보수가 한골 탈퇴해서 혁신을 해서 이 보수와 진보의 양축을 이 양축을 통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통한 국정 발전을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그런 사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은 연일 갑론을박입니다. 우선 여야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일상 회복 그리고 또 민주주의 회복 이런 하나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네, 우선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좀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또 일부 의원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에서의 온도차는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일단 지금 조국 전 대표와의 정치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하고 정치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가 상당히 어떻게 불행한 사태였지만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돌아올 필요가 있고 충분히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지금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종의 몰락을 갖고 오는데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부분도 되게 아마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거부가 3년은 길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이 선명성을 통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국 전 대표와 이 정치적 인연이 있는 친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 소위 친명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당의 주류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조국 전 대표가 사실은 지난 대선 국면 이전에는 사실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정치적 라이벌까지로 부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아올 경우에는 일종 미묘한 하나의 권력 쟁투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갖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저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대두되는 걸 보고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면 복권이 현실화가 된다면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 시점, 역할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이 보면 광복절 특사거든요.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 광복절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광복절 날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 임명 수여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분들이 보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부부가 입시 비리가 있었고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는 공직자 채용 비리거든요. 또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그런 횡령 비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뇌물수수 비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광복절날 특사를 받을 만큼 그것이 눈높이에 맞을까 하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 대상을 일단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퀘스천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그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저는 저번 한번 국무회의 때처럼 좀 생방송으로 공개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왜 그분들을 어떤 이번 사면 대상에 올렸는지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 사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아마 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바로 아마 뭐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보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열리거든요. 그래 아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의 어떤 재보궐선거에 전격적으로 나서서 아마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좀 크고 아마 그 이후에는 아마 총선 직전에 아마 뭐 민주당의 합당이라든가 아니면 차기 대선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정치 로드맵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가 아마 이번에 특별 사면된다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 열리는 인천 계양에서의 어떤 재보궐선거 정도에는 출마하면서 정치 복귀를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여권 지형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짧게 듣겠습니다. 예, 뭐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저는 바로 뭐 그러니까 사면된다 하더라도 바로 정치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요. 아마 길게 잡아서 오늘 연말까지는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면서 일종의 워밍업을 하겠죠. 그렇고 연말에 가서 아마 나름대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이죠. 하나는 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함께 갈 것이냐인데요. 따로 간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조국 혁신당을 유지하면서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나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이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취약한 부산시장 같은 걸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함께 간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는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당을 하자는 식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대신에 보궐선거를 나가는데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 같은 데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